809일째 되는 날, 비밀리에 진행된 임무 중 희생된 경찰 대령 김민준의 기일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우울하게 흐렸고 햇빛은 떠오를 기미가 없었다. 이른 아침, 민준의 친어머니인 박은혜 여사는 조용히 노란색 개, 민준이 가장 아끼던 동반자로 여러 작전에 함께했던 강아지 금이를 데리고 국립서울현충권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 든 하얀 국화 다발은 떨리는 걸음에 따라 흔들렸다. 민준의 묘비에는 김민준 대령 1989년생 12개월 전 희생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정의롭고 헌신적이었던 경찰관. 은혜 여사의 눈은 따끔거렸고 조용히 향을 피우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아, 49일이 지났구나. 금이, 민준이, KN 훈련팀 시절부터 함께했던 강아지는 무덤 앞에 서서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주인을 그리워할 때 낮은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금이는 갑자기 크게 짖으며 불안하고 기묘한 소리를 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발견한 듯 했다. 그러더니 앞발로 무덤 앞에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은혜 여사는 깜짝 놀랐다. 금이야, 뭐 하는 거니? 그만해. 은혜 여사는 겁에 질려 금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금이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크게, 더 격렬하고 혼란스럽게 짖었다. 옆 무덤에 향을 피우러 온 부부가 이 장면을 보고는 당황했다. 세상에, 개가 이렇게 짖고 파헤치면 불길한 징조야. 무서워. 영웅의 무덤인데 이렇게 파헤치다니. 정말 무섭다. 우리 돌아가자. 그들은 급히 짐을 챙겨 떠났다. 멀리 서 있던 한도인은 중얼거렸다. 분명 억울함이 있어. 영혼이 아직 떠나지 못한 거야. 그 흙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아보자. 그리고 아래에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박동입니다. 은혜 여사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절친이자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 전개 특수부대 소속 정찰병인 이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금이가 민준이 무덤 앞에서 미친 듯이 짖고 있어. 엄마 무서워. 지금 와줄래? 지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강아지는 이유 없이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엄마, 거기 계세요. 바로 갈게요. 20분도 안 되어 지훈이 도착했고 금이가 여전히 피가 날 정도로 발톱을 갈며 흙을 파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지훈은 무덤으로 다가가 손을 흘게 됐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고개를 들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뭔가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그는 전화기를 꺼내 민준과 여러 중대 사건을 함께 해결한 젊은 법의학자 최수진에게 연락했다. 말수가 적고 냉정하지만 지훈은 수진을 누구보다 신뢰했다. 수진, 국립서울현충권 A구역으로 와. 큰일이야. 기다리는 동안 지훈은 은혜 여사에게 장례 당일에 대해 물었다. 은혜 여사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그들은 뚜껑이 닫힌 관만 가져왔어. 특수임무로 시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엄마는 아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어.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었다. 곧 수진이 도착했다. 그녀는 금이를 관찰한 뒤 조심스럽게 등을 쓰다듬었다. 금이는 한번 끙끙거리더니 다시 무덤을 향해 파기 시작했다. 수진의 눈빛이 점차 변했다. 지훈, 만약 금이가 사람 냄새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면 여기 민준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내 말은 관이 비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면 시신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오랜 의문이 떠올랐다. 명확한 공지 없이, 임무 기록 없이, 단지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라는 사망보고서 한 장뿐이었다. 그 순간 근처를 지나던 젊은 여성이 혼란스러운 장면을 보았다. 은혜 여사가 무덤 앞에 주저앉아 울고, 지훈이 굳은 얼굴로 서 있고, 수진이 차갑게 장갑을 끼고 있으며, 금이가 현충원 한쪽을 뒤흔들며 짖는 모습에 그녀는 외쳤다. 세상에, 영혼이 아직 떠나지 못했나 봐요. 은혜 여사는 흐느끼며 말했다. 민준아, 네가 아직 마음이 안 풀렸다면 엄마에게 알려줘. 말이 끝나자마자 금이가 갑자기 짖기를 멈췄다. 금이는 꼿꼿이 서서 귀를 쫑긋 세우며 무언가를 듣는 듯 했다. 뭐야, 수진이 속삭였다. 갑자기 금이가 몸을 돌리더니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놀라지 마세요. 지훈이 소리치며 금이를 쫓았다. 수십 개의 무덤을 지나 잡초로 뒤덮인 좁은 흙길을 따라 금이는 현충원 뒤편에 오랫동안 방치된 덤불 옆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맹렬히 짖으며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지훈은 즉시 소리쳤다. 수진, 손전등이랑 삽 가져와. 금이는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며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냈다. 수진이 손전등을 비추며 도착하자 지훈에게 말했다. 여기 최근에 파묻은 흔적이 있어. 아주 새 거야. 지훈은 허리를 숙여 흙을 살폈다.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크지 않은 흙더미였지만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섬뜩한 느낌은 명확했다. 그는 뒤를 돌아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중얼거리는 은혜 여사를 보았다. 민준아, 엄마를 부르는 거지. 그날 현충원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 이후 은혜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민준이 사랑했던 충직한 강아지 금이 곁에 앉아 쓰다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를 달랬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금이가 무덤을 향해 맹렬히 짖고 파헤치던 눈빛만이 맴돌았다. 뭔가 잘못됐어. 아주 잘못됐어. 다음날 아침 이지우는 최수진과 함께 다시 현충원으로 돌아왔다. 수진은 젊은 법의학자로 김민준과 함께 근무하며 그를 깊이 이해했던 동료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는 수첩을 들고 전날의 모든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다. 박은혜 여사가 금이의 짖는 소리와 기묘한 반응을 이야기하자 수진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이미 무언가가 은폐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날 그들은 법의학적 이상 징후를 이유로 마포구청에 무덤 발굴 허가를 신청했다. 처음에는 당국이 망설였지만 전날의 사건이 마을 전체에 퍼졌다. 주민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향을 피우다 무덤이 흔들리는 것을 봤다고 했다. 어제 지나가다 개가 미친 듯이 짖는 거 봤어. 소름 끼쳤어. 여론의 압박으로 당국은 법적 대리인과 증인이 동석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무더운 정고, 마포구, 현충원의 나무 그늘 아래 수백 명의 주민이 몰려들었다. 연장자들은 조용히 기도를 드렸고 아이들은 멀리 끌려갔다. 모든 시선은 민준 대령의 새 무덤, 마을이 자랑스러워했던 영웅을 눈물로 배웅했던 그곳에 쏠렸다. 삽이 메마른 황토를 파내며 건조한 소리를 냈다. 은혜 여사는 다리가 풀려 지훈을 붙잡았다. 금이는 계속 짖으며 수십 미터 떨어진 덤불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모두의 초점은 점차 열리는 무덤에 있었다. 수지는 삽입관, 뚜껑에 닿는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다. 법의관이 손으로 봉인된 못을 뽑았다. 하나씩 툭툭 그리고 쾅! 관 뚜껑이 열렸다.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모두가 숨을 멈췄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신도 부속품도 수의 한 조각도 없었다. 단지 시든 국화, 꽃잎 몇 개가 관 바닥에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은혜 여사는 가슴을 찢는 듯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주민들은 소란스러워졌고 맙소사, 이게 뭐야? 라는 외침과 중얼거림이 터져나왔다.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로 물러섰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 순간 금이가 갑자기 포효하며 발굴 현장을 벗어나 근처에 울창한 덤불로 돌진했다. 그 짖는 소리는 현충원 전체를 뒤흔들며 군중을 이끌었다. 지훈이 가장 먼저 뒤쫓았다. 금이는 누군가가 대충 덮은 듯한 흙을 마구 파헤쳤다. 수진이 즉시 소리쳤다. 여기 흙이 뒤섞인 흔적이 있어. 마을 청년 몇이 삽을 들고 도와 파기 시작했다. 3분도 안 되어 하얀 천의 한쪽이 드러났다. 지훈이 급히 천을 들쳤다. 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더러워진 경찰복, 창백한 피부, 보랏빛 입술. 하지만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은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주저앉아 아들을 흔들었다. 민준아, 민준아, 일어나, 제발. 민준은 반응이 없었지만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지훈과 수진은 간단히 상태를 확인했다. 민준의 목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사망 선고, 사망 증명서,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수진이 중얼거렸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민준은 특수응급실로 직행했다. 1시간 넘게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중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심박을 느리게 하고 천을 생존 불가능 수준으로 낮추는 약물이 주입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국제적 특수 임무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지훈이 물었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본인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최소 3일여규 시간 동안 그 상태였어요. 몇 시간만 늦었어도 정말로 이랬을 겁니다. 은혜 여사는 병실 밖에서 주저앉아 눈이 퀭하게 꺼진 채 기도를 올렸다.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다. 민준 씨는 죽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나 봐요. 회복실에서 민준은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다. 오른손 검지가 꿈틀거렸다.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었다. 금이는 병상 아래 앉아 주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머리를 민준의 다리에 댔다. 금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짧게 한번 짖었다. 그 한 번의 짖음에는 생명이 돌아온 기적이 담겨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 특수회복실에서 심박 측정기의 작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긴장감 속에 울렸다. 은혜 여사는 병상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떨었다. 그녀의 마른 손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충직한 금이는 병상 옆에 바짝 붙어 머리를 민준의 다리에 얹고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민준의 목에서 낮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그는 새하얀 천장을 바라봤다. 눈부신 조명에 눈을 깜빡였다. 엄마.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은혜 여사는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몸을 숙이며 눈물을 쏟았다. 민준아,
민준아, 깨어났구나. 하늘에 감사해. 살아났어. 민준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갈라진 입술이 떨렸다. 그는 속삭였다. 심장 깊은 곳에서 우러난 말이었다. 엄마, 아직 죽을 수 없어요. 조국에 갚아야 할 빚이 아직 지키지 못한 맹세가 있어요. 수지는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지훈은 고개를 돌리며 주먹을 쥐고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는 몇 번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말해야 해요. 그들이 날 진짜로 죽이기 전에. 김민주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듣는 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그날 저와 제 팀은 해안 근처 국경지대에서 물품 집결지에 대한 첩보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임무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조사하던 중 발견했죠. 지하 벙커였어요. 일반 무기 저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물품 창고였죠. 해안 경계 초소지도, 국방 전략 암호까지 있었어요. 박은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최수진은 몸을 떨며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즉시 상부에 보고하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중령 강동혁에게 호출당했어요. 그는 제 상관이었고 제가 경찰에 입문했을 때부터 저를 이끌어준 사람이었죠. 저는 그가 엄중히 처리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 물었어요. 민준, 이 발견으로 뭘 할 건가? 민준은 말을 멈췄다. 눈빛이 무거워졌고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했다. 저는 대답했죠.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는 웃었어요. 아주 가볍게. 그러더니 말했죠. 너무 착해서 바보 같을 정도야. 그리고 저는 그 직후 기절했어요. 깨어났을 때 깜빡이는 불빛, 곰팡이 냄새, 그리고 목에 주사 바늘이 찔리는 느낌만 기억나요.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쏟았다. 지우는 몸이 굳은 듯 서 있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약을 주사했는지 몰라요. 단지 혈관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만 기억나요. 그러다 정신을 잃었죠.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묻혀 있었어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남아 있었어요. 흙이 덮이는 소리, 금이가 위에서 짖는 소리,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모든 걸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어요. 민주는 떨며 그 죽음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은혜 여사는 아들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마치 그의 생명을 붙잡으려는 듯했다. 그러다 희미한 빛이 작은 틈으로 보였어요. 금이의 포효, 흙이 파헤쳐지는 따뜻함, 지훈의 손길. 저는 차가운 무덤에서 끌어올려졌어요. 민주는 지훈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로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지훈, 너는 내 죽음을 믿지 않았어. 너와 금이가 날 죽음에서 살려냈어. 지훈은 친구의 어깨를 세게 잡으며 목이 메었다. 난 믿었어. 민준, 너는 내가 아는 그 민준이야. 조국에 대한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병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레모 말을 잇지 못했고 심박 측정기에 규칙적인 소리만 울렸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 일을 누가 했는지 기억나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 하나하나. 그 비웃는 목소리까지 선명해요.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떠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지하 벙커, 지도, 암호화 장비까지 있었어요. 그는 몸을 일으키며 눈에 생기가 돌았다. 아니, 여기 계속 누워있을 수 없어요. 조국이 한 채씩 배신당하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저는 죽을 수 없어요. 저는 경찰 장교이자 국민의 군인이니까요. 그의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병실은 순간 정지된 듯했다. 수진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 우리 함께 싸울게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은혜 여사는 아들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민준의 목소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다시 들었다. 한번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제 살아서 조국을 위해 다시 싸우기 위해 돌아왔다. 금이가 힘찬 지짐으로 명령에 응하듯 소리를 냈다. 민준은 허리를 숙여 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다. 잘했어, 금이야. 내 덕에 내가 살아났어.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해. 예전처럼 너와 함께야. 금이는 민준의 손을 핥으며 기쁨으로 빛나는 눈빛을 보냈다.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한 듯했다. 병원 유리창 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죽음에서 돌아온 군인의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민준은 지훈을 보며 단호히 말했다. 내가 살아났으니 그놈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거야. 해가 저물며 병실의 희미한 전등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노란 빛을 드리웠다. 민준은 침대머리에 기대어 깊은 눈빛으로 열린 창밖 안개를 바라봤다. 그의 가슴 속에서 폭풍은 멈추지 않았다. 끔찍한 기억들이 층층이 되살아나며 그를 괴롭혔다. 그 기억들은 조국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고발이었다. 지훈은 맞은편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수지는 옆에 서서 녹음기를 테이블에 켰다. 은혜 여사는 병실 구석에 앉아 손수건을 쥐고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숨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낮고 거친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제가 산채로 묻히기 한 달 전 인천 앞바다 근처 물류 경로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백석창고에서 공식 기록과 맞지 않는 장비를 발견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저는 조용히 추적했고 대령급 이상 장교들이 밤마다 공식 통제 없이 그 창고를 드나드는 걸 알아냈어요. 의심이 커졌죠. 어느 밤 위험을 무릅쓰고 뒤를 밟아 비밀 지하 벙커를 발견했어요. 지훈이 눈썹을 찌푸렸다. 어떤 벙커요? 위치는요? 아니요. 오래된 기술구역 깊숙이 있었어요. 그들은 낡은 배수 시스템을 위장으로 썼죠. 침입했을 때 상상도 못한 것들을 봤어요. 해안방어 시스템의 상세 도면, 각 초소 위치, 레이더 장비, 통신 주파수, 심지어 해안경찰 교대 시간까지. 수지는 떨며 말했다. 그들이 이 정보를 외부에 팔려고 했던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환하고 있었죠. 중국어로 된 문서, 공식 도장, 내부 암호까지 봤어요. 박은혜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들이 단순한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김민준은 말을 이어갔다. 철수해서 상부에 보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기습당했죠. 강동혁 중령이었어요. 제 직속 상관. 저를 아버지처럼 이끌어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가 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민준, 네오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그러고는 그 약물이 주사됐어요. 그 뒤로는 모든 게 깜깜했죠. 이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동혁 중령은 2017년 내부 스파이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표창받은 사람이었는데 설마 최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민준 씨 추모식에 유일하게 불참했던 사람이에요. 민준은 두 사람을 보며 목소리를 굳혔다. 이 반역자들은 단순한 탐욕꾼들이 아니에요. 조직적이고
아주 높은 곳에서 뒷받침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는 침대 발치에 조용히 누운 금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며 떨렸다. 금이가 저를 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켰죠. 낯선 물체의 냄새를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약물 주사를 맞기 직전 제 냄새가 묻은 천을 금이의 옷깃 주머니에 쑤셔넣고 내가 사라지면 엄마를 찾아가라고 명령했어요. 지우는 놀라며 말했다. 그럼 전부 금이 덕분이었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도 모르는 황량한 무덤이 됐을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사라졌을 테고 반역자들은 성공했을 거예요. 은혜 여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금이를 끌어안으며 온 정을 쏟아붓듯 했다. 민준아, 엄마가 어찌 알았겠니? 그들이 이렇게 악독할 줄이야. 산채로 널 묻다니. 죄악을 감추기 위해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제가 살아난 건 다시 돌아와 다시 싸우기 위해서예요. 그는 지훈을 보며 목소리를 힘주었다. 제가 살아났어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반역자 무리를 제 손으로 하나씩 잡아낼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도 빛났다. 나도 함께 할게. 끝까지.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들은 민준 씨가 죽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떨게 될 거예요. 민준은 오랜 어둠의 시간 끝에 드물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조국을 위해 사는 군인의 불꽃만이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걸음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열린 창밖으로 밤빛이 드리워진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배신의 길을 택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의를 되찾기 위해 살아난 길을 택했죠. 죽음에서 깨어난 지 사흘 뒤 민주는 아직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숨을 쉴 때마다, 지훈과 손을 맞잡을 때마다, 수진과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생명보다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조국에 대한 맹세였다. 바로 중심을 치고 들어갈 순 없어요. 민주는 들으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은밀하고 조용히. 하지만 독화살처럼 정확하게 움직여야 해요.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수부대 안보 업무를 하며 암흑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지도부 내부에 반역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행동할 세 사람으로 구성된 팀을 꾸렸다. 작전명은 강풍. 단순했지만 명예와 피로 물든 전투의 자부심을 담았다. 각자 맡은 역할은 분명했다. 민준의 기억과 파괴되지 않은 문서에서 얻은 5개의 단서를 바탕으로 움직였다. 지훈은 기술, 감시장비, 통신, 안전을 담당했다. 법의학 경력자인 수진은 데이터 분석, 현장 식별, 법적 증거 처리를 맡았다. 네 번째 팀원, 필수 불가결한 금이와 함께 그들은 은밀한 침투, 추적,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비밀 접선 장소, 노래방 뒤편 작은 방, 낡은 절의 부처상 안에 교묘히 숨긴 카메라, 모든 것이 점차 연결되며 거대한 그물을 형성했다. 폐가에 버려진 약 상자 안에 숨겨진 작은 USB에서 그들은 중부지역 국방 시스템 침투 계획을 발견했다. 방어선 경로, 순찰 일정, 섬지역 신호 장비의 비밀번호까지. 그들은 나라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 섬에서 피 흘리는 수천 병사의 목숨까지 팔고 있었다. 수진은 기록된 낯선 코드 명령어를 보며 숨을 멈췄다. 어느 밤 팀이 인천 운서동에
오래된 창고, USB 전달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침투했을 때 상황은 갑자기 통제 불능이 되었다.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수진의 귀를 스치며 날아갔다. 반초만 늦었어도 그녀는 쓰러졌을 터였다. 하지만 황금빛 몸체가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금이가 총알을 막아내며 어깨를 스쳤다. 피가 그 금빛 털을 붉게 물들였다. 수진은 주저앉아 금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왜 날 구한 거야, 금이야.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김민주는 멍하니 서 있다가 금이 옆으로 쓰러졌다. 금이의 눈빛에는 원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단지 총을 들지 않은 충직한 병사의 눈빛뿐이었다. 금이는 이해했어. 민준이 말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그날 새로 수집한 기밀 데이터를 확인하던 중 이지훈은 깜짝 놀랐다. 최국경 소장, 민준이 경찰에 입문했을 때 첫 멘토이자 상관이었던 인물이었다. 설마 최수진이 거의 외치듯 말했다. 그분이 저를 이 직업으로 이끌었어요. 특별훈련 과정을 밟을 기회를 주셨죠. 절대 국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민준은 단호히 말했다. 그의 손은 꽉 쥐어 하얗게 질렸다. 지훈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말했다. 아마 예전엔 그분도 그렇게 믿었을 거야. 하지만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야. 우리는 조국을 위해 변해선 안 돼.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이 금이의 어깨 상처를 정성껏 붕대 감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 깊은 눈빛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빛났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갑게 말했다. 저는 그를 스승이라 불렀어요. 이제는 반역자라 부를 겁니다. 그들이 임시작전 기지로 삼은 작은 방의 분위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후퇴할 길이 없음을 알았다. 그들은 권력의 틈새로 뿌리 깊게 파고든 거대한 세력에 맞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더 분명한 깨달음을 주었다. 누군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죽음의 땅에서 살아 돌아온 자. 충직한 게 끝나지 않은 맹세만이 포기하지 않을 이유로 충분했다. 해가 저물 무렵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단두 줄의 짧은 메시지였다. 백석숲 창고, 하드드라이브 지도, 모든 증거, 자정 전에 확보해야 함. 민주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죽음 직전의 피로가 아니었다. 옛 적과 다시 마주한 병사에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없어. 민주는 지훈과 수진에게 빠르게 말했다. 지금 움직여야 해. 아니면 모든 게 지워질 거야. 세 사람은 즉시 출발했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민주는 차 뒤에 앉아 금이의 움직임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다. 금이도 이 싸움이 생사를 건 전투임을 아는 듯했다. 창고는 백석숲 깊숙이 전쟁 시절 기지로 쓰였던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는 버려져 황량하고 음산한 잡초로 뒤덮였다. 그들은 걸어서 깊이 들어갔다. 손전등이 나무마다 비쳤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박이 빨라졌다. 녹슨 철문. 하지만 자물쇠는 새 것이었다. 누군가 최근 이곳에 드나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훈은 특수자물쇠에 해제 장비를 사용했다. 몇 초 후 무거운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톡 쏘는 화약 냄새가 퍼졌다. 그들은 맹수의 소굴에 들어가듯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창고 안, 썩은 나무 상자와 벗겨진 벽 사이, 콘크리트 받침대 위에 군용 금고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여기에 자료가 있다. 하지만 쉽게 주진 않을 거다. 즉시 금이가 경고하듯 포효했다. 천장 구석에서 붉은 신호등이 깜빡였다. 타이머 폭탄이었다. 수진이 당황하며 외쳤다. 지훈이 속삭였다. 함정이었어. 놈들이 우리가 올 걸 알았어.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금고로 달려가 연결선을 확인했다. 디지털 시계에 4분 36초가 표시되었다.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지훈, 폭발물 해체 장비 가져와. 손을 잡아줘야 해. 수진, 밖에서 대기해. 우리가 실패하면 예비 USB로 중앙에 데이터 전송해. 민주는 강철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떨며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꽉 쥐었다. 금이는 수진 앞에 버티고 서서 으르렁거리며 입구를 주시했다. 언제든 닥칠 위험을 경계했다. 3분 12초, 2분 40초, 1분 57초. 두 남자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입엔 땀이 흘렀지만 손은 흔들림 없었다. 민주는 과거 중부 전선에서 폭발물을 해체했던 기억을 되살려 정밀하게 전선을 분리하고 나사를 풀었다. 살게스초, 세 번째 빨간 전선, 녹색 선은 절대 자르지 마. 민준이 숨을 내쉬며 작게 말했다. 지훈은 지시대로 했다. 1초, 2초, 찰칵. 시계가 멈췄다. 모두 숨을 멈췄다. 폭탄이 비활성화되었다. 민준이 소리쳤다. 빨리 밖으로 던져. 지훈과 민준은 폭탄을 들어올렸다. 창고 밖으로 달려가 근처 계곡으로 던졌다. 쾅, 쾅, 쾅. 폭발음이 밤을 갈랐다. 붉은 불길이 깊은 숲속에서 횃불처럼 치솟았다. 숲속 새들이 혼란스럽게 날아올랐다. 바위 벽에서 메아리치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세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다. 김민주는 이마를 닦았다. 폭탄을 던지다. 어깨에 생긴 작은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목재 파편이 스쳤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증거를 지켜냈다. 금고 안에서 그들은 하드드라이브를 찾았다. 불법 무기 유통지도, 그리고 관련자 명단에는 강동혁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숫자 코드로 암호화된 수수께끼의 이름, 네로제로섹스, 한국, CC. 이지훈은 그 기호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네로로헥스, 한국, CC. 이 코드. 설마 민주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이 코드가 군대 내 최고위급만 사용하는 암호라는 것을 알았다. 장군일 수도 있고 국방부 누군가일 수도 있다. 최수진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강동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동혁은 단순한 말일 뿐이야. 그 배후에는 피해 체스판을 조종하는 손이 있어. 그들은 즉시 데이터를 백업했다. 위성을 통해 최고위급에 전송했다. 전송 중 라디오 신호가 간섭을 받았다. 누군가 방해를 시도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가 동해안 작전에서 팀을 구했던 직접 업그레이드한 특수 복호화 장비를 사용했다. 신호 전송이 성공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기쁨도 잠시, 금이가 갑자기 맹렬히 짖으며 숲길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권총을 뽑았다. 지훈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나타난 건 단지 봉투 하나였다. 줄에 매달려 위에서 떨어졌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걸 축하한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는 이를 갈았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끝까지 놀고 싶다면 나도 준비됐어. 하지만 다음엔 내가 규칙을 정할 거야. 수진은 USB를 꽉 쥐었다. 그녀의 가슴엔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 차올랐다. 지훈이 속삭였다. 시작됐어. 민준,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야. 비밀 전략실의 공기는 그 작은 USB가 어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면서 숨 막히게 무거워졌다. 민준이 USB를 노트북에 꽂자 극비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다. 단순한 지도나 암호 명령이 아니었다. 정교하고 잔혹한 지하 네트워크였다. 줄줄이 이어지는 글자, 이미지, 음성 파일은 그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폭로했다. 이름이 선명히 드러났다. 최희수,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 민준이 후견인이라 불렀던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민준은 입을 굳게 다물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철석 같은 신념과 정의로 경찰에 입문했었다. 최희수는 민준이 경력 초기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준 첫 스승이었다. 수없이 격려받았고 절대 신념과 이상을 잃지 말라는 말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그의 손에 찢겨져 있었다. 수진은 검은 탁자 회의라는 비밀 조직의 파일을 읽으며 몸을 떨었다. 최희수가 설립한 이 조직은 고위 관료의 자제들을 정치적 스파이로 훈련시켰다. 명단에 오른 이름들은 그녀를 구역질 나게 했다. 대부분 아는 얼굴이었다. 전략회의에서 같은 탁자에 앉았던 이들, 어깨를 두드리며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말했던 이들, 모두 긴 연극의 일부였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손을 꽉 쥐었다. 지우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분노가 가슴에서 끓어올랐지만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민준을 보며 낮게, 하지만 목이 메어 말했다. 그들은 나라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민족까지 배신했어. 방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일었고 세 사람의 가슴엔 폭풍이 몰아쳤다. 민준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옆으로 밀려난 노트북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군인 신분증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에 꽉 쥐었다. 그는 수진과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분노가 사라지고 무섭도록 냉정한 눈빛이 남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가 침묵하면 역사는 우리를 비겁자라 부를 거야. 맞은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같은 불꽃을 공유했다. 수진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진실이 죽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지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라이브 스트리밍. 모든 걸 내보내. 편집도 숨김도 없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았다. 국방부 차관을 고발하고 국가를 조종하는 비밀 조직을 폭로한다는 건 스스로 총구 앞에 서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확신했다.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 또 다른 누군가가 그처럼 산채로 묻힐 것이다. 어둠 속에서 이름도 없이 쓰러질 병사들, 위선의 마스크 뒤에 숨은 반역자들 속에서 살아갈 국민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신호 암호화 모드를 활성화했다. 고위급 임무에 쓰였던 독립위성 전송 시스템을 준비했다. 모든 준비는 세심하고 조용히 진행되었다. 마치 세 사람이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듯 했다. 지우는 서류 가방을 열어 모든 자료 사본을 꺼내 분류하고 화면에 띄울 준비를 했다. 수진은 이미지와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금이 김민준의 목숨을 구한 충직한 개는 그의 발치에 바짝 붙어 누워 있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올려다보는 금이는 이곳의 분위기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것임을 아는 듯했다.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을 누르기 직전 민준은 똑바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이지훈과 최수진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두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적어도 진실의 편에 서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고 지훈은 절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맹세도 구호도 필요 없었다. 단지 한 번의 눈빛이면 충분했다. 그들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셋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기로 했다. 그들은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로 결정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시간. 서울의 오래된 지붕 위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작은 방 안에서 유일한 빛은 책상 중앙에 놓인 노트북과 준비된 카메라에서 나왔다. 민주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타오르듯 빛났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분노와 불굴에 정신만이 불타올랐다. 수지는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고 지우는 방금 추출한 극비 데이터가 담긴 USB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금이 충직한 개는 민준의 발치에 누워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악의 뿌리는 조직의 골수까지 파고들었고 살아남은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가 끝났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여전히 침착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화면에 떠오른 카운트다운 시간을 훑었다. 그리고 클릭, 화면이 밝아지며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되었다. 잔잔히 흐르는 국가를 배경으로 민준의 엄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울렸다. 저는 대령 김민준입니다. 한 달 전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신당했고 가짜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맞고 산채로 묻혔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숨을 멈춘 듯 했다.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온라인은 폭발했다. 화면에서 민주는 하나씩 자료를 공개했다. 지도, 반역자 명단 사진, 도난당한 극비 문서, 검은 탁자 회의의 대화 녹음, 내부 스파이 훈련 명단이 담긴 USB, 국방 시스템 침투 계획, 모든 세부 사항은 명확히 정리되고 증거로 뒷받침되었으며 모호한 고발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 국민 앞에서 펼쳐진 폭로였다. 민주는 말뿐 아니라 자신이 배신당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동료였던 이들, 스승이었던 이들이 조국을 배신한 과정, 그가 붙잡히고 약물을 맞고 산채로 묻힌 과정, 그리고 충직한 네 발의 친구, 금이가 그를 찾아내 구한 이야기까지. 그들은 제가 영원히 땅속에서 침묵할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살아났고 복수가 아니라 애국심을 지닌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민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날카롭고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댓글은 놀라움과 지지로 가득 찼지만 그 순간 수진의 전화로 날아든 메시지가 지훈에게 전달되었다. 박은혜 여사님, 댁이 습격당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민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금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으르렁거리더니 화살처럼 문으로 돌진했다. 카메라 화면이 흔들렸다. 수지는 여전히 카메라를 붙들고 있었지만 떨림이 역력했다. 누군가 우리 엄마를 공격했어. 민준이 외쳤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원격 경호팀과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7번 보호지점. 박은혜 여사님 댁으로 즉시 이동 1급 우선순위. 그 사이 경기도의 작은 집에서 은혜 여사는 뒷문을 부순 2명의 검은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한 명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금이가 도착했다. 빗줄기처럼 달려든 금이는 맹렬히 포효하며 총을 든 자에게 뛰어들어 물어뜯었다. 은혜 여사의 비명이 울렸다. 금이야, 조심해. 하지만 금이는 멈추지 않았다. 보안팀이 제때 도착해 나머지 한 명을 제압하고 은혜 여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금이는 다리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붉은 피가 흘렀다. 집이 습격으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는 여전히 민준이 폭풍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담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이라면 기억해 주세요. 이 나라는 배신당할 수 없으며 한 번 죽었던 우리들은 두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은 폭발했다. 네티즌들은 영상을 퍼뜨렸다. 긴급 뉴스 채널들이 속보를 내보냈다. 김민준 대령, 배신자는 대가를 치러라.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로 치솟았다. 그날 밤 수백만 국민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 붙어 있었다. 민병대와 지역보안팀이 활성화되었다. 모두가 준비를 마쳤다. 한 번 죽은 줄 알았던 병사의 피와 눈물로 점철된 말에 나라가 깨어났다. 화면 뒤에서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금이의 상처를 붕대 감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금이의 피를 닦으며 살짝 떨렸다. 지호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볍게 쥐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단호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진실은 드러났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 뒤에서 얼굴 없는 적도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숨은 적을 추적하는 작전은 깊은 밤 속에서 조용한 폭풍처럼 전개되었다. USB에 담긴 모든 정보, 증거, 인물은 민준, 지훈, 수진이 세밀히 분석하고 한치의 허점도 남기지 않도록 대조했다. 민준의 후견인이었던 국방부 차관 최희수는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손댈 수 없는 인물로 여겨졌던 그는 검은 탁자 회의의 핵심, 국가안보를 외세에 팔아넘기는 비밀 조직의 주축이었다. 그날 밤 서울 외곽 용인에 자리한 고급 별장에서 최희수가 국경 너머 파트너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소로 이지훈이 이끄는 특수부대가 조용히 포위했다. 김민준은 방탄복을 입고 권총을 꽉 쥔 채였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가 아닌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땅속에서 돌아온 군인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려는 책임감이었다. 별장 문이 열리자 최희수와 몇몇 측근들은 여전히 피처럼 붉은 와인을 들고 건배하고 있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 날이 올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민준을 보며 도발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너희가 이겼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흐르는 반역의 피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고통을 파헤치며 적대 세력이 국경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는 적나라한 진실을 드러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며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지옥을 걸어 나온 군인의 기백이 담겨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최희수는 침묵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다. 패배는 체포 때문이 아니었다. 민준 같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그를 스승, 아버지, 이상적인 인물로 불렀지만 정작 그는 조국의 심장에 가장 깊은 칼을 꽂은 자였다. 특수 차량이 출발하며 짙은 어둠을 끌고 갔다. 하지만 민준의 가슴 속에는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웃지 않고 한때 가족이라 여겼던 별장을 조용히 떠났다. 이제 그곳은 죄악의 껍데기에 불과했다. 기지로 돌아오자 모두가 그를 맞이하며 환영했다. 최수진은 말없이 민준을 끌어안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지훈은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수천 마디 감사보다 깊었다. 하지만 민준이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어머니였다. 박은혜 여사는 집 앞 계단에 앉아 전화기를 놓지 않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괜찮니? 그녀는 흐느꼈다. 민준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그 긴 여정의 조용한 영웅. 금이는 어디선가 달려와 민준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낮게 한번 짖는 소리는 마치 우리가 해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순간 팀 전체가 숨을 멈췄다. 숨막히는 긴장감의 나날을 지나 찾아온 안도감이었다. 그들은 우두머리를 폭로하고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반역 네트워크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그들의 발자취를 밤낮으로 지켜본 수백만 한국인의 애국심을 일깨웠다. 그날 밤 나라 전체가 승전 소식에 들썩였다. 하지만 민준은 영광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작은 부엌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었다. 엄마,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살아난 건 운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은혜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길게 흘렀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끝없는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민준은 전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의 깃발은 격동의 시대 속에서 굳건히 세워졌다. 그리고 땅속에서 걸어나온 그 군인은 그 깃발이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파도와 바람 앞에 계속 서 있을 것이다. 그 전투가 끝난 지 석 달 후 서울에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민준과 생사의 순간을 함께했던 이들의 가슴 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비밀리에 열린 특별회의에서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반역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체포되어 엄중히 재판받고 선고를 받았다.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정보들은 이제 정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하지만 그 일부만 알려졌다. 침묵 속의 진실, 희생, 고통, 그리고 충성의 이야기는 당사자들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땅속에 산채로 묻혔던 대령 김민준은 충직한 게 금이의 맹렬한 지짐으로 살아났다. 그는 엄숙한 의식에서 대한민국 국군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국방부 장관, 고위 지도자, 특수부대 전원이 그 순간을 지켜봤다. 하지만 훈장을 받는 단상에서 민준은 몇 초간 멈칫하더니 뒤로 물러서며 지도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단호히 말했다. 개인적 영계는 사양하겠습니다. 이 영광을 누군가 받아야 한다면 저를 죽음에서 끌어낸 네 발의 친구 금이입니다. 금이는 이 나라에 대한 충성의 상징입니다. 다리모 반대하지 않았다. 모두의 눈가가 촉촉해지며 민준 발치에 얌전히 누운 금이를 바라봤다. 금이는 주인의 말을 다 이해한 듯했다. 곧바로 공안부와 국방부의 제안이 통과되었다. 금이의 형상을 본뜬 동상이 공안부 본부 앞에 세워졌다. 그 아래 돌에는 깊이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죽음의 메신저가 애국혼을 구했다. 동상 제막식 날 가벼운 비가 내렸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서두르지 않고 땅속에서 살아난 군인과 한 마리 개의 예감으로 난공불락의 반역 시스템을 뒤엎은 기묘한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민준에게 편지가 쏟아졌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들, 문의를 보내는 이들, 중부 지역에서 국경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자신의 오래된 훈장을 민준에게 보내준 퇴역 군인까지 두 세대 군인의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민준은 화환과 명예 속에 영웅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은혜 여사가 매일 저녁 밥을 차려 기다리는 낡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금이가 짖으며 맞이했다. 그날 오후 서울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민준은 계단에 앉아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살짝 감았다. 그의 손은 늙어가는 금이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은혜 여사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의 마음이 전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 낮게 불렀다. 마음 깊은 고백처럼 제가 해냈어요. 조국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한 장의 삶을 마무리하고 수백만 한국인의 가슴에 새 장을 열었다.